턴테이블이 빙글빙글 돌며 지지직 소리와 함께 음악이 나오는 LP판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 한두 번 터치하면 음악이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도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특유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런 색깔을 담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합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 수학책,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지한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네. 과거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은 어느 시대의 베스트셀러 만나보나요? 네, 이제는요, 문민 정부의 거센 개혁 바람이 부는 그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93년, 94년으로 가볼게요. 네. 93년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죠.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두구두구두구 대전 엑스포 그 마스코트 기억나잖아요. 꿈돌이. 꿈돌이 기억나네요. 그때 뭐 다들 수학여행을 거기로 갔다 온 생각이 나는데 저도 기억나요. 6학년 때였는데 정말 더웠던 날 그 엑스포 현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궁금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엑스포가 네. 얼마나 대단한 행사인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1896년이 시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1851년 시작이에요. 올림픽보다 먼저예요. 그렇군요. 만국박람회, 세계박람회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막 소개되는 장이에요. 자동차도 여기서 처음 소개가 되고요. 추금기라든가 전화기,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여기서 처음 소개가 돼요. 와. 근데 또 재밌는 게 토마토 케첩도 엑스포에서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브라우니도 이때 처음 나왔다 그러고 아이스크림 콘. 네. 요것도 이때 간식으로 처음 나왔던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런 엑스포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대규모의 국제 행사 올림픽에 이어서 93년 엑스포까지 했다는 거. 네네. 이건 이미 한국의 어떤 그 외부적으로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받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행사였던 거죠. 또 정치 쪽에서는 네.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게 뭔가 문민정부가 나오고 하나의 숙청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뭔가 진짜 봄바람이 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해가 또 이때였거든요. 네. 출판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출판 시장에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는 그 나라에서 체계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출판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이제 가능한 한 많이 밀어주던 해가 또 이때였던 거죠. 그럼 이 시기에 베스트셀러는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자, 베스트셀러 1993년, 94년 목록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필독서 했던 그런 맞아. 책들도 좀 보이는 것 네. 같고요. 보니까 뭔가 교양이나 흥미를 동시에 채워주는 굉장히 수준 있는 책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편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우리 문화 고유의 정서가 담긴 책들도 있네요. 맞아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1993년 베스트셀러 3위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네. 서편제예요. 이 책은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의 하나 1976년 4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서 발표한 단편 소설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 일정한 직업 없이 떠드는 소리꾼입니다. 딸이 소리꾼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기교만 있고 뭔가 안에 우러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네, 그래서 딸이 그 깊은 하늘 소리를 뿜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술을 위해서 그 딸의 눈까지 희생하면서 하는 좀 예술지상주의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책이 히트한 거는 영화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가 이제 임권택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네. 간단한 거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서편제. 그래서 만든 게?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서울 기준 100만을 돌파하고요. 전국 기준 260만을 돌파합니다. 완전 최고 히트가 된 거죠. 야,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화가 주목받으면서 책도 같이 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하면 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뭐 책으로든 영화로든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3년 막 이럴 때 민족주의적 색채나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문화적으로. 네.
네. 그래서인지 또 출판 시장에 등장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1993년 베스트셀러 6위, 그리고 94년에도 베스트셀러 3위고요. 이게 93년, 94년에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지금도 이 책은 맞아요. 시리즈인데요. 나오면 베스트셀러예요. 아.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야? 93년부터 03년, 13년, 23년, 30년간을 베스트셀러 상위에 계속 채운 책이거든요. 유홍준 작가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술평론가이자 네. 또 이제 미술사학자 유홍준 님께서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그 자신의 감상과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책으로 엮으신 거거든요. 여기서 처음으로 폐사지나 이름 없는 유배지, 버려진 절, 뭐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런 인문학 서적으로는 거의 처음으로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이 책은 몇만 부 팔렸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네. 지금도 그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도? 여기서 나온 되게 유명한 말이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온 이제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온 거죠. 야, 이야. 진짜 이 책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에 가도 어딘가에 꽂혀 있을 거예요. 진짜 저희 집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족주의적인 책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책이 나왔던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그 시대에? 일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떴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가 중산층의 자동차가 그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옳다구나 떠나보자. 네. 이런 문화가 막 일기 시작하면서 잘 맞았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가 이제 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사 청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교육과 출판계에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인문학적 지식들이 그 좀 잘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네.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책도 만나봤고요. 자, 세 번째 베스트셀러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5위 안에 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정말 출판 시장에 유의미한 성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분이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오, 네. 뭐죠?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알죠. 네. 인간의 영적, 정신적 세계를 이 사회적 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악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악기들을 퇴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원래 이분은 기계설계학과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네,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출신이고요. 네. 일도 그런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장이나 이런 거는 좀 지금 봐도 비문도 많고 구성을 정말 잘해서요. 너무 재밌어요. 와. 뒤가 계속 궁금하고. 예, 그래서 이 소설은 다른 것보다도 컴퓨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책입니다. 컴퓨터요? 네,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자동차 에어백을 연구하시는 연구원이었대요. 오, 자동차 네. 에어백을. 근데 이거를 지방에 있는 회사들한테 그 설계 도면을 전송하려고 1993년 3월에 처음 PC 통신을 배웠다고 하거든요. 93년 7월에 하이텔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조회수가 팡팡팡 치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출판까지 된 게 퇴마록인 거죠. 오, 그렇군요. 네. 근데 94년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성소대교가 붕괴했던 굉장히 맞아. 가슴 아픈 해였기도 하고, 지존파, 그죠?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던 뉴스들이 많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렇게 흉흉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퇴마록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분명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괴담 같은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모여봐 이러면서 사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런 책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퇴마록은 환상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을 했고요. 네. 문제는 요거 좀 되네? 라고 하면서 좀 비슷한 소재에 좀 필력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소설들이 우후죽순 나와가지고 출판계의 어떤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계기도 된 소설이라는 게 좀 함정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학창 시절에 정말 빠져서 친구들과 막 돌려보면서 읽었던 책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은요, 책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1993년, 94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책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21대 국회 전남 지역의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전남 지역의 유일한 여성 의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남 지역이 여성 정치인의 불모지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46년 만에 탄생한 여성 국회의원이다.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8대 때 네. 전국구 의원을 하시고 9대에 나주 화순에서 출마를 하셨던 김윤덕 전 의원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지역구에 도전한 첫 여성이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남 동북권, 제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 전남 동북권에서는 민주당 역사가 올해 69년이거든요. 네. 제가 첫 도전자이고 처음으로 당선되어서 여성이 국회로 가는 길이 열렸답니다. 영광스러우셨겠습니다. 과정은 정말 험난했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랬죠. 다행이다. 왜 그랬냐면 제가 21대 때도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고 정말 고민이 깊었어요. 사실 다시 지금 초선의 젊으신 분이고 또 지역구의 조직도 갖고 있고 이제 그러신 분하고 다시 이렇게 경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경선에서 또 떨어지면 당신은 고향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각오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경선 준비하고 뛰다가 과로사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사력을 다해서 준비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첫 반응은 다행이다.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랬군요. 우리 권향엽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책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도시소설가 김탁환 작가의 에세이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이야기에 매혹된 소설가 김탁환이 땅에 매혹된 농부 이동현을 만나 서로를 흔들어 깨운 시간을 그려낸 책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이 책은 김탁환 소설가가 곡성이라는 작은 마을을 샅샅이 어루만진 끝에 쓴 르포형 에세이로 도시소설가가 마을소설가로서 내딛는 시작점이자 새로운 시도입니다. 도시소설가와 곡성의 자리를 잡은 농부과학자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잡아끄는 문장들이 많아서 참 기억에 남는 책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삶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 곡성의 밥카페 여기 꼭 가봐야 될 것 밥카페 같아요. 꼭 오셔야 돼요. 네. 책을 읽으면서 이 느낀 감동을 또 곡성의 밥카페 가서 밥도 먹고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네. 책 보실 때보다 밥 먹을 때 감동이 더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제 나에 대해 너무 많이 한다니까.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상은 네. 소설가 김탁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부잖아요. 농부 과학자의 이야기를 그냥 인터뷰하는 식으로 썼으면 재미가 네네. 없었을 거고 전기식으로 썼으면 뭐야 너무 그런데 라고 했을 텐데 되게 애매한 르포형 에세이 이런 형식으로 쓰면서 이 농부 과학자 이동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을 시켜요. 네. 근데 이동현이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가치, 상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치도 매력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가치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것을 저절로 불러일으키게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책에 등장하는 마을 전라남도 곡성군입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김탁환 소설가가 정말 이 전국에 많은 좋은 곳 가봤을 텐데 네. 이 곡성의 발걸음을 멈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그랬을 텐데요. 김탁환 작가가 곡성에 머물게 된 것은 이동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김탁환 작가를 제가 먼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21대 때 제가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우연찮게 이제 작은 카페에 사는 김탁환 선생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네. 예, 김탁환 선생님이 글을 쓰는 게 이제 강의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하는데 네. 뭐냐면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머리를 쓰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 호랑이에 대한 소설을 갖다 쓰기 위해서 러시아 가고 호랑이 서식지 가서 습성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글을 쓰고 학생들한테 글쓰기 수업을 할 때도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공간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제출하라 이런 과제들을 늘상 내고 하는 그런 작가시거든요. 굉장히 진심이죠. 한 1년 동안 이제 책 쓰지 않겠다, 글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좀 본인을 스스로 빌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국토를 횡단을 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간 곳이 이제 곡성을 이렇게 갔는데 마침 미실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바나다, 밥카페 바나다 여기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농부과학자 이동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이동현이라는 분의 특성이 뭐냐면 만인과 만물에 관심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벼이삭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도 논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물뱀하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복실이하고도 이야기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부끄러움이 작가가 바라보다가 참 재미있다. 이분이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매주 내려가서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서 이분이랑 같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 뒤해에 2021년인가 아예 내려가가지고 미실란 2층에 그 달문의 마음이라고 하는 집필실을 거기다 내놓고 거기서 글 쓰면서 직접 농부한테 지도받아서 농사도 지어보고 지금 뭐 키우기도 하고 요즘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열심히 완전 농사꾼이 다 됐어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었다. 이 이동현 농부의 그 마음이 읽힌 거죠. 네. 진심이.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살아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이끌림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곡성에서 만난 도시소설가와 농부과학자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이 책을 특별히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곡성이 소멸 위험 지역이기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기도 한데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땅은 서울만 해요. 그런데 인구가 26,000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곳은 지키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인구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사실은 수도권 이남의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우리의 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지역에서 이 아름다운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예쁘게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권향엽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멸의 시대입니다. 네. 인생책의 선정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대사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빠르게 변하고요. 뭔가 돈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소멸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정말 지역에 계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여요. 지방 소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아이 소리가 거의 들을 수 없는 그런 곳도 많거든요. 저희가 광양시만 하더라도 285개 자연보락이 있고 여기 곡성만 하더라도 185개 자연보락이 있고 그러는데 가면은 벽화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어렸을 때 물장구 치고 놀고 하던 그런 그림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벽화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갖다가 그냥 위안받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마을에 뭐 작은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자연히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유치원들 보기 어렵고요. 소멸되어 가는 것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그 고령화,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뭐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로 5월이었으니까 경로 위안 잔치도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체육대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목 같은 게 있어요. 운동 종목이 뭘 것 같아요? 뭐 이어 달리기, 뭐 100m 경주, 줄다리기 뭐 이런 거 등등 아닐까요? 이런 거 선생님은? 크로켓 이런 거 아닌가요? 크로켓? 그렇게? 어르신들 하는 아, 툭 쳐가지고 넣는 게이트볼, 게이트볼. 게이트볼.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종목들이 줄다리기 같은 거 없어요. 네. 그럼 뭐가 있죠? 100m 달리기, 이어 달리기 없어요. 그렇게 이어 달리기 할 만큼의 많지가 연령대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정말 배웠었던 그러네요. 것은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오시는데 네. 대부분의 줄지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행카 어. 밀고 줄지어서 들어와요. 어. 그래서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활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발 멀리 차기. 또 하나의 종목, 재미난 종목은 인간 낚시라고요. 혹시 해보셨어요? 인간 낚시요? 이렇게 이제 낚시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밖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면 거기에다가 비닐 그 봉지에 뭐 그 라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무장갑이라든가 이런 생활 필수품을 딱 걸어줘요. 그럼 그거 이렇게 낚는 거예요. 선물처럼. 아, 재밌다. 재밌네. 그 체육대 종목이 그래요. 체육대회인데. 진짜 많이 아유, 바뀌었네요, 네. 종목이. 고령화 사회예요. 그만큼의. 아. 그 제가 단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에 그리고 소멸의 정말 위기 그런 것들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현장에 계시면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소멸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농부과학자 이동현 대표입니다. 의원님도 이동현 대표 만난 적 있으시죠? 네, 만났죠. 네. 네, 여러 번 만났고요. 서울에서 비건 그린 페스타가 있어서 네. 여기 책에 나오는 미실란에서 일하는 네. 청년들이 부스를 갖다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네. 가서 보고 또 응원도 할 겸 비건 시장에 또 동향도 좀 볼 겸 아이디어도 좀 구하고 싶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거기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사실은 그런데 이전까지는 서로 교집합이 없었던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만나서 지금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시기에는 두 분이 서로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끌렸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이 두 분이 생명과 생태에 대한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말 온몸으로 활동하잖아요. 소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농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 적합한 현미 바라쌀을 개발을 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손으로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오면 이게 총 1030가지 정도 품종을 직접 심고 그 씨앗들을 벽실을 갖다가 또 보존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곁들고 있는데 김탁관 작가가 이분이 그래서 생명, 생태 이런 것에 대한 그 진정 어린 친환경 농법에 자기의 혼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김탁관 작가도 아마 매료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물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지역 소멸이라던가 농업 소멸에 대해서 이 두 분만큼이나 고민하시는 게 또 의원님이시잖아요. 현장에서 네. 또 많이 보시기도 하고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광양제철이라고 하는 국가산단이 있는데 광양도 7개 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구례군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곡성군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 농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많이 어렵죠. 가장 큰 게 뭐냐면 기후부 위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장 한계선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폭우도 올 봄에도 너무 더 비가 많이 왔거든요. 연 3년째 지금 냉해 피해를 지금이 매실달 때인데 작년에도 냉해를 입었고 지금도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물 자체가 굉장히 줄어요. 그럼 생산물이 줄면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촌의 현실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대체 작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점점 쌀 농사를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지속 가능하게 농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정부에서는 뭐 쌀집 불금 계속 뭐 5배로 올리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냥 그 해결책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농자재 지원법 이런 거 만들어서 그 농사 짓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것. 농업인들이 그래도 조금 그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안전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향엽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발화의 시간입니다. 책의 목차를 쭉 보면요. 발화, 모내기, 김매기, 추수, 파종 이렇게 농사의 과정을 따라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하긴 하죠. 저는 발화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처음에. 왜 그러냐면 발화가 되어야 자라서 버텨서 성장해서 또 다른 결실을 낳을 거잖아요. 발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네. 네. 의원님의 인생에 봤을 때, 특히나 정치 인생에서 봤을 때 발화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시간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 네. 현실 정치인 정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참여를 했던 그 순간이 발화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987년도 그때 민주화가 있었고 그 결과로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이 됐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불붙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정당에 입당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인데요. 길거리를 가는데 그냥 이유 없이 불신검문을 해요. 가방 다 열어가지고 다 뒤져보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밤 10시에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네.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면 경찰이 와갖고 자취방을 그냥 뒤지고 그냥 보고 가기도 하고. 그때는 그리고 막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말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간다. 네.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민주화 80년 5.18 있고 나서 그 뒤에 그 삼청교육대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작은 계기가 있어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받았는데 자취방을 들어갔는데 되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책방이 그때도 뭐 흔했으니까 서점에 들려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우연찮게 옥중서신을 읽게 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그때 우연찮게 짚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TV에는 삼김 땡전 다음에 삼김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맞아요. 나왔는데 별로 그런 뉴스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제 넘겨봤는데 고통받는 자연인의 고뇌 그리고 힘겨움, 두려움 그런 게 익힌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 네. 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치인도 사람이구나.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 받아요. 저희 인생 책방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네. 있는 책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아까 발화의 시간이 딱 그 책을 위로를 통해서 만났던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모내기 직후? 모내기 직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곡성의 그 백샘이라고 하는 프리미엄급도 쌀을 갖다가 짓는 석곡면이라고 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네. 거기 가서 모내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이 모판에서 모가 나서 이게 그대로 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심어서 그 심은 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한여름이 되면은 막 뙤약볕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박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바로 서야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실을 맺거든요. 네. 정당 정치에 참여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이제 처음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갓 모내기 한 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셨지만 사실 국회 22대 입성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를 막 끝낸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입성이 두 번째 발화의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번째 발화의 시기가 맞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준비 기간이 길었던 거죠. 지켜야 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켜가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화의 시간, 두 번째 발화의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탄소 국경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인 광양제철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 면단이 농사를 짓는데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지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두 번째 발화를 했으니까 싹 잘 태워서 잘 모내기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저감시키고 탄소 중립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러 지켜내기 갔습니다.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발화해서 싹을 잘 틔워가지고 22대 국회에서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달리시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의원님. 제가 그래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 준비했습니다. OX판이 앞에 있어요.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질문 드리면 답을 길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온지 X인지 결정을 해주시고 또 짧은 부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가 사천 논란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순순히 경선에 응한 이유는 승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승리에 자신이 없으셨어요? 네. 오.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21대 때 그 경선을 해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 본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 사천 논란의 의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해서 그랬습니다. 흔들기 위해.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솔직히 경선으로 결정되고 나서 참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얼른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정치인인 경쟁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 리더십 덕분이다. 하나, 둘, 셋. 오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진짜 오늘 처음 뵙지만 정말 따뜻한 느낌이 있으세요. 편안하고. 나는 그냥 가서 앵길 뻔했잖아. 의원님 품에. 진짜 화도 한 번 안 내실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주요했다고 보시는군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저출생 고령화 사회, 우리 사회 자체에 여성들의 어깨에 저는 두 짐이 얹혀져 있다라고 봐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한쪽 어깨에는 아이 돌봄에 대한 무게, 한쪽 어깨에는 어르신 돌봄에 대한 무게가 얹혀져 있는데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다 손치지만 그것을 관심 갖고 살피고 하는 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여성이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돌봄, 어르신 돌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엄마가 여성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실제로는 어떤 엄마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늘 일가정 양립의 생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미안함도 많고 좀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난 다음번에도 도전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 아까 가정에서 그러셨다면서 이번에 안 되면 고향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까지 말씀하셨었는데 다시 도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꿔야 할 변화를 시켜야 할 그것들이 그
과제가 있는 거니까요. 엄마 손 정치를 보여주시는 의원님이신데 네.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으로 첫 등원 날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때보다 더 떨리고 긴장됐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그렇죠. 오. 의원님은 떠실 분이 아니에요. 워낙 오래 또 준비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익숙해서 그래요. 자주 오셨나요? 자주 온 게 아니라 중앙당 당직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 지원 업무를 했던 의사국장 역할도 했고 원내 전략 전술을 짜는 원내 기획실장 역할도 하고 그래서 네. 국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권향혁 의원님의 OX 퀴즈였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이야기 속에서 묵직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느껴졌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생성도 소멸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람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약간 거울 생각했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뷰티 책이라고 해도 제목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럼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름 좀 가리기 위해서 1일 1팩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아이크림 더 바른다던가. 웃기다니까 이지야. 근데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사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름다움들 삶 속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쌀 한 톨이요? 예. 한 톨 무게 잴 수 있나요?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 무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고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세하게 잘 보지 않고 또 스쳐가고 그것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막 대단한 가치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데 사실은 이 쌀 한 톨에는 쌀 한 톨의 우주라고 하는 그 책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평화도 들어있고 인생의 무게도 들어있고 우주도 들어있고 그런 거. 쌀 한 톨이에요? 예. 이 금방 우리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한 톨이 한 톨이 아니라 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이 쌀 한 톨이 발화가 되어서 자라서 굉장히 많은 곡식의 알맹이가 그렇죠. 과실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농사, 이 쌀 한 톨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켜내야 될 것들이 사람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희노애락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해요.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숭효상 건축가님의 그 네. 빈자의 미학 그 네. 책에 이렇게 보니까 가지는 것보다는 쓰임이 채우는 것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가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래 덜 쓰고 아껴 쓰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저 오늘따라 의원님이 차려주신 밥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왠지 친정엄마 같은 푸근한 느낌이 오, 있지 네. 않아요? 저도 김치찌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정말 밥도둑일 것 같아, 모든 반찬들이. 그만큼 우리 딱 봐도 엄마의 손 같은 우리 푸근함을 늘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좀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이게 소설가라는 시줄과
농부과학자는 날줄을 이렇게 촘촘히 잘 직조해서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 노력의 아름다움도 만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곡성의 아름다움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여름 휴가철에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릴 만한 책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이 책 들고 곡성에 가보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곡성 옆에는 구례도 있고요. 네. 걷기도 좋고 아, 먹거리도 아름다운 너무 곳이죠. 좋고요. 네. 아름다운 섬진강도 있습니다. 꼭 오세요. 네. 예, 백운산도 있습니다. 광양도 둘러보시고요. 갈 곳이 많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우리 일상 삶의 이 평화로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 지켜내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 과거 조선시대의 직업부터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비춰본 미래 유망 직업까지. 오늘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담은 책들 가져와 봤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하면 어떤 직업이 떠오르시나요? 농부, 상인, 아니면 백정이나 주막집 주모? 책 조선직업실록은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파헤쳤는데요. 조선시대 소방관, 하마로부터 한양을 지켰던 멸화군부터 일종의 사우나를 운영했던 한증승, 돈을 받고 대신 울어줬던 곡비 등 조선시대의 별난 직업 21개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에피소드를 소설의 한 부분처럼 실감나는 스토리로 전하며 조선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기억에서 잊힌 조선시대의 직업들을 통해 전하는 조선의 실상,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현실에서는 없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하죠. 책 미래직업 감상하기는 영화와 드라마 25편을 통해 기술문명사회와 환경변이사회, 인간과 비인간 공존사회, 그리고 지배와 저항사회, 수명연장, 무한탐욕사회라는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미래사회의 일과 삶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술문명사회에서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의 VR 기술에 주목해 VR 기술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VR 하드웨어 개발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처럼 환경변이사회에서는 무한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소에너지 전문가나 곤충 음식 개발자,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 그녀처럼 인간과 비인간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저작권 관리자 직업군 등 각 미래사회별 유망 직종을 꼽았습니다. 미래의 직업과 사회 변화가 궁금한 분이라면 이 책을 펼쳐보는 것도 좋겠네요. 판결문에 대한 현직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로 주목을 받은 책,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이 책을 서평한 강민구 변호사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지난 36년간 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강 변호사는 특히 서평에서 법이란 판사의 말뚝과 같기에 판사가 제 아무리 멀리 벗어나려 해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만큼만 가능하다는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자가 책의 처음부터 판사의 기본과 본질을 돌아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 사뭇 반가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직 인간 판사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은 모든 독자분께 이 책은 보통의 바람직한 판사가 가진 생각을 들여다보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유형홍 판사의 추천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판결문을 통해 판사라는 직업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책,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여러분도 한번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입니다.
모두가 인구 감소의 미래는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노동시장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국의 인구 위기가 무엇이 문제이고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있는지 냉정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인구 위기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를 새로 쓰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올림픽에 간 해부학자입니다. 해부학자인 저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올림픽 영웅들의 유전자를 해부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한편 기술 도핑과 스테로이드 오남용 등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감춰진 스포츠 이면의 불편한 진실까지 책을 통해 다루었는데요. 100여 컷의 해보도와 이미지를 통해 스포츠 의학의 원리를 풀어낸 책, 올림픽에 간 해부학자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화제의 책은 교사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의 교사상 수상자인 안드리아 자피라쿠의 책, 세계의 교사인데요. 세계 곳곳의 경이로운 선생님 30명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은 교사, 부모, 그리고 모든 어른에게 필요한 태도, 전략, 아이디어, 생각을 담은 귀중한 원천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사라지고 생기는 것처럼 직업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상을 담은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